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시장의 환경들은 부담스러운 게 많은데요. 오늘은 이제 경기에 관한 얘기부터 할 텐데요. 키워드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예, 경기 둔화 공포감이 이제 주가를 이번 주에 끌어내린 건데요. 예, 증시의 영향 어느 정도일까입니다. 경기 침체 논쟁은 사실 좀 됐습니다. 이 장단기 수익률 역전부터 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아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 공포감들이 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네, 경기가 연초부터 예상치보다 조금 낮아지는 것은 감지됐는데, 네. 워낙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작년에 이제 기저효과가 크게 성장률을 끌어올렸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책 효과를 조금 높게 봤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 요인을 조금 과소평가한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래 예측 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네. 돌발 변수가 된 거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중국의 공급망 차질, 상해에 이어서 베이징 봉쇄 조치로 인해서 그런 우려가 인플레이션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한 달 됐네요. 월 초에 IMF라든지 월드뱅크라든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줄줄이 낮췄습니다. IMF는 4%대에서 3.6%로 낮췄고 월드뱅크는 세계은행은 3.2%까지 낮췄거든요. 4%대에서. 네. 특히 내용을 보면 에너지의 의존도가 유럽에서 이제 원전 의존도가 높은 독일 성장률이 2.1%로 하향 조정된다든지 또 특히 중국이 지금 4.4%까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예상치보다 거의 1%포인트 낮게 국제기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급속하게 이번 달 들어서 좀 불거진 거죠. 네. 심리적으로도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연준의 소위 빅스텝의 빠른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다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의 연준의 이런 그 빠른 긴축 행도를 당장 멈추기는 좀 어렵겠죠? 네, 인플레이션 전망이 최근에 국제통화기금도 조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점이 조금 높아지고 또 고점은 정점 시기는 조금 뒤로 미뤄질 거다. 이제 이런 예측이 좀 설득력을 얻으면서 3월이 정점인 줄 알았는데 4월, 5월 2분기 어느 정도의 지점에 정점이 조금 더 한두 달 이연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그 정점 수준도 조금 높고 특히 문제는 물가는 이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 자체는 전년 동월기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난 3월 이전 12개월 상승률이 70%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앞으로도 계속 70% 이상만 안 오르면 유가는 떨어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40%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완연히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전제품이 TV가 특히 많이 올랐거든요, 작년에. 이런 부분도 이제 지금 하향세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안정되는데 문제는 속도죠. 속도가 연준이 통화 긴축을 접기에는 아직까지는 부담스럽습니다. 연말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5%대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유가가 조금 진정된다라는 가정에서. 네. 그렇다고 보면 연준이 통화정책을 빅스텝을 안 밟을 수는 없을 거다. 저는 한 3차례 정도 빅스텝을 해서 11월 초에 지금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9월 FOMC까지 2.5%에 근접하는 혹은 2.5%를 넘는 그러한 그 정책 중립금리거든요. 2.5%가. 그래서 11월 초에 중간선거 전에 조금 발빠르게 인상하고 11월 이후에 좀 그 사태를 보면서 천천히 조금 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등에 불이죠. 지금은 사실은 경기 침체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은 물가를 잡는 게 먼저 급선무이기 때문에요. 그런 게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빅스텝까지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글로벌 기업들, 특별히 기술주들이 이제 충격이 크고요. 실적도 좀 부진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데 아직도 좀 안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글로벌 증시에 지속적으로 2분기에는 충격을 준다고 봐야 됩니까? 네, 뭐 당장 내일 장 끝나고 애플 실적이 또 중요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조금 그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나 뭐 국내 기업도 그렇습니다만 좀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조금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쁜 기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제활동 재개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 여행이라든지 항공 이런 기업들 굉장히 좋고요. 어제도 뭐 비자 카드 이런 것들 뭐 지금 소비 지출이 팬데믹 이전에 한 70%를 회복할 정도로 지금 경기 쪽에서 좋은 시그널을 주면서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 중에서도 뭐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을 그래도 지탱하는 힘이 됐는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동반 하락하는 것은 아닐 거다. 지금 넷플릭스 충격이 아직 벗어나고 있지 않은데 물론 이제 애플이라든지 중국 비중이 높은 이러한 그 소비재 글로벌 소비재 업체들의 빅테크들은 조금 이익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가이던스도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반적으로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빅테크들이 지금 싸졌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PR이 뭐 12배 뭐 이렇게 떨어졌고요. 네. 구글도 뭐 거의 한 20배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장주들이 이제 성장성이 밸류만 보면 전통주 수준이에요. 네, 성장성이 약간 예. 의심을 받으면서 사실은 조금 착한 PR을 지금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조금 하방 경직성은 조금 확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을 보는 김한진 박사님의 키워드 두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에너지 관련된 얘기네요. 러시아가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해서 뭐 결국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에너지 무기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스 가격이 또 다시 오르는 건데요. 뭐 크게 보면 석유까지 포함해서 그죠? 이 유가나 가스 가격이 언제나 안정될까가 관건인데요. 한 100달러 선 전후의 흐름들 지난번 대충 말씀하셨었죠. 네. 네, 사실 뭐 지금 유가 부분은 전쟁 영향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수요가 지금 경기가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네. 수요 견인이 있고 또 이제 공급 쪽에서 이제 러시아 문제가 있는데 문제 당장 뭐 발등에 떨어진 거는 이제 가스죠. 지금 어제 뭐 밸브를 잠가버렸기 때문에 그러게요. 지금 불가리아와 폴란드가 뭐 한 50% 의존도가 있다고 그러죠. 불가리아 한 90%고요. 러시아. 네. 가스 의존도가. 그런데 루브라로 이제 지금 결제를 뭐 지금 재개할 것 같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조금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뭐 러시아가 유로화로 받아서 자기네가 루브라를 받거든. 루브라를 바꿔서 뭐 그 가스를 사가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뭐 궁극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조금 약간 정치적이고 기싸움 이런 쪽의 문제고요. 그래서 조금 전체적으로는 뭐 조금 전쟁도 지금 5월 9일 뭐 러시아의 지난 70년 전에 나치 전승일을 기해서 5월 9일 조금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스 공급 중단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긴 하지만 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려고 하는 조짐이 굉장히 크다. 지금 팜유 같은 경우에 인도네시아가 네. 금수를 한다든지 또 북아프리카 국가들은 나이지리아나 이런 국가들이 지금 스페인에 그 가스를 공급해주고 있는데 가스관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스페인이 재판매를 하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자국우선주의, 에너지 무기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전체적인 키워드는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연말까지도 에너지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에 조금 문제를 계속 일으킬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원자재 쪽은 이제 가스나 원유, 이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식량 아닙니까?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이거 사실 실제 또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여서요. 또 그럴 경우에 특별히 이 저개발 국가들의 영향이 클 수 있다고요. 네, 지금 뭐 식량이 장난이 아니죠. 식량값이 3월 달에만 유엔 산하의 FAO 국제 식량 농업 개발에서 발표한 걸 보면 뭐 수치는 뭐 최고치고요. 3월에만 뭐 1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뭐 품목별로는 뭐 밥상 물가를 충분히 위협할 정도의 지금 무시무시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좀 저개발 국가들의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내전 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아랍의 봄 이런 것들을 지금 연상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정도의 위협적인 식량 가격 상승이고요. 근데 공교로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이 상당히 그 1대1로라든지 이렇게 어쨌든 외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들이 좀 아시아, 또 아프리카의 네. 이제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의 성장률이 안 좋다든지, 뭐 모라토리엄, 뭐 디폴트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벌써 스리랑카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경제를 가뜩이나 어려운 중국 경제를 조금 더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경제가 어쨌든 외우 내환에 시달리는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부수적으로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에너지 식량 얘기했고요. 결국 그것도 이제 물가 얘기로 귀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 정도 넘어가고 PC 자막이 나왔군요. PC도 이제 일종의 물가 지표인 네. 거죠. 이걸 체크해야죠, 이번 주에. 네, 네.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연준 정책 전에 이제 발표되는 PCE 물가이기 때문에 또 통화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근원 PCE가 전월 대비로는 0.3, 전전월에는 0.4가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추정치지만 어쨌든 예상치지만 조금 2월 달보다는 0.1%포인트 좀 낮아질 거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네. 5.4에서 한 5.3 조금 차분해질 거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차분해지면 앞으로 이게 꺾이겠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여러 가지 물가 요인들이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힘을 실어주면 이게 조금 연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조금 기대감, 좀 빅스텝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뭐 해소하기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지난번 3월 CPI도 나왔는데 핵심 코어 지표는 조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기대를 가졌다가 또 아닌가 하면서 밀리고. 네. 약간 투자 심리 쪽에서는 조금 위안이 되는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율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양새를 이번 PC나 혹은 이제 FOMC 끝나고 발표하는 4월 물가가 되죠. 그때는 좀 기대는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뭐 국내적으로도 여러 대외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는 이제 원화 환율이요. 네, 1260원을 돌파하면서 원화의 상당한 약세인 거죠. 생각보다 너무 이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외 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대내 요인보다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을까요? 네, 뭐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대외 요인이 중요한데 네.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연초 대비 7% 절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환율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상대국 환율, 미국과 상대국 환율이 뭐 줄줄이 지금 하락하고 있고 유로화는 지금 1.05니까 뭐 굉장히 뭐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1대1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환율이 지금 원달러도 유로화 정도 지금 절하가 됐습니다. 유로화가 한 7% 절하됐는데 원화도 연초 대비 한 6%, 7% 절하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달러가 여기서 멈출 가능성보다는 뭐 적어도 6월까지는 조금 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 빅스텝을 밟고 그리고 유가가 진정되는데 조금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네. 뭐 앞으로 한두 달 내지는 두세 달은 조금 달러 강세가 조금 이어지면 원 달러도 사실은 뭐 지금 1,300원 선을 좀 위협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어떤 뭐 지금 기관에서는 2000년 초반 수준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 선이 예. 지금 뭐 103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103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중요한 선이라서 어쨌든 조금은 뭐 2분기에 추가 원 달러의 상승을 원화 약세를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1260원이니까요. 그 다음은 뭐 1280원, 뭐 한 90원 테스트하면 이제 또 1300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는 이쪽을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얘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정부에 사실은 뭐 환율을 마음대로 개입할 수는 없는 국제적인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조금 구두 개입 상황도 있고 한국은행은 좀 다른 엇박자를 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뭐 마음대로 개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율은? 네. 네, 뭐 개입에는 한계가 있겠죠. 네. 뭐 지금 환율 이슈가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슈고 네. 통화 정책과 유가 상승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원화만 약세인 것도 아니고 대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사실 엔화는 우리보다 더 약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특히 유가가 올라가면서 무역 수지 의존도, 원유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환율이 많이 떨어지는, 절하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되는 것이 뭐 제일 급선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한국은행이 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환율도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비교할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추가적으로 절하되면 속도의 문제에서 아마 정부가 어쨌든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 달러의 하락이 일시적인 이러한 대외 여건 부분도 있지만 한국 경제의 체질의 약화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환율 시장에 투영돼야 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